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만 예술사 9강 2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음악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트로트 음악을 들은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학생에게 트로트 노래를 하나 불러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숲속에 들어가 봅시다. 숲속에서 무엇이 들립니까? 바람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자연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울리지 않습니까? 또 새소리 찍찍거리고 온갖 짐승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람 소리가 씩 들리고 물소리 들리고 온갖 물성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들이, 그런 소리들이 여러분의 귀에 울려 퍼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벌써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다.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게 가청성이라고 한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듣고 나면 왠지 우리 마음 안에서 뭔가가 떠오른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작곡을 하고 음악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가청성이 가사성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것을 이제 감흥을 받아서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대 음악의 이론들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그 사물에 주는 감흥에 따라서 우리 안에서 뭔가 정서가 생겨나서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내고 음악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바로 가청성과 가사성의 대상입니다. 뭐라고요? 가청성, 들을 수 있다. 가사성, 생각할 수 있다.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음악은 사람의 귀에 호소하는 예술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예술로서 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대상을 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움직일 때, 정서가 생겨날 때, 흥이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곡으로 이해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결국은 듣고 나서 생각에서 뭔가가 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한 예술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멋있다. 뭐는 악상들이 떠오를 겁니다. 우리는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악상이 떠오르지 않지만 음악가들은 그런 걸 보면 악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자, 고대 중국에서 음악에 관한 경전, 또 음악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음악은 대학을 다닌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음악이란 것은 가, 앙, 무, 노래와 반주와 그 다음에 춤이 곁들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신들도 춤이 다 달라졌죠. 여러분들이 공자 논어편에 보면, 태백편에 보면 이렇게 8일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8일무를 추었다는 것은 8 곱하기 8, 64명의 문인들이 춤을 췄고, 무인들은 칼 쓰는 사람들 있죠. 무인들이 춤을 췄습니다. 무인들은 창과 방패를 썼었고, 이렇게 문인들, 학자들은 꿩과 꿩꼬리와 피리를 불렀습니다. 피리를 중심으로 춤을 췄습니다. 이렇듯이 고대 중국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도 음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식적인 행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동함으로 인해 내 마음에 움직이고 소리가 나온다고 이렇게 악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겠죠. 그래서 음악과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주체와 객체의 세계와 관련이 있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체가 객체의 어떤 대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귀에 호소하기 때문에 음악은 들을 수 있다. 가청성의 대상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의 가청성은 우리가 그 속에 원리화도록 이끌고 선율, 리듬, 화성, 음색과 음질 등 형식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시공 영역으로 들어가서 음악이 포함하는 변화, 대비, 조화 및 통일을 느끼게 하면서 어떤 이성적 개입이 필요도 없이도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물론 지금 가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베토벤의 전원교향을 들으면서 정말 아름다운 전을 걷고 있는 느낌이 드는구나 하면서 어떤 이성적인 느낌 없이 바로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한 음악이 사고하게 만드는 것은 이성적으로 그것을 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 구조와 인성, 자연, 사회와 시대와 문화 등 수많은 비음악적인 원소들 사이에서 풍부한 관련을 검사할 수 있고 그것들의 생동한 감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청과 가사는 음악의 두 가지 상호 독립적이지만 의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작품이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의존한다는 것은 가청성이 가사성을 더 많은 광채를 발하면서 또 가사성이 가청성을 견고하게 만들기도 하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가청성이 좋은 것이 바로 가사성, 생각할 수 있게끔 또 해주겠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명쾌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울릴 때 정말 나에게 무슨 영감을 불러내는 가사성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가사성들을 통해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음악들을 견고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은 고전 음악이라고 불립니다. 트로트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채베코 노래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낭만에 대하여 그것도 있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가사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낭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나요? 채베코의 낭만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구준비 내리는 그 어느 날 차창가에서 사람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노래가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세삼이 나이에 미련이야 있었냐마는 왠지 이게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채베크의 낭만의 대화를 들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역시 그 노래에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낭만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고전적인 것만이 이게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음악이라는 게 고전적인 음악은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클래식한 음악은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음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미란 어디서 나올까요? 음악적인 미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하든 예술을 하든 어떤 형식이란 게 다 있죠. 그렇지 않나요? 유아는 유아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고 또 수치화는 수치화 나름대로의 형식이 있겠죠. 이렇게 음악 자체의 형식 구조를 알아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음악과 주객체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서 나타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구조를 형식적인 취미라 하고, 또 음악적 주체와 객체 사이의 미묘한 관계는 형식적인 의미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고전 클래식을 깊이 음미한다는 말은 작품의 형식 취미를 발견하는 것과 작품의 표현 의미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사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성이고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두 가지 중대한 명제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형식적인 요소와 이처럼 또한 시간적인 요소, 공간적인 요소 등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음악은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음악은 진리를 명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고 존재합니다. 뭔가 진리를 보여준다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음악 자체가 진리이고 우주 보편 규칙을 포함하는 진리입니다. 음악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고 존재하며 그의 수많은 위대한 능력은 그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음악은 수단으로 공리를 추구하면 음악의 가치나 존엄성과 인격을 망치게 마련입니다. 음악은 공리의 수단이 아니어야 됨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르페우스 이야기를 했었죠. 오르페우스가 아내가 뱀에 물려 죽었었죠. 이런 뜻밖의 아내가 죽을 고통을 겪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음악을 이용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 점화할 동안 명부로 가서 그녀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신이 바로 점화할 동안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의 공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바로 자족적인 숭고한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오르페우스 신화는 내가 어떤 공리적인 목적을 해서 아내를 구한다는 공리적인 목적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자체로 사랑의 신이 점화할 동안 그녀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화 시대로부터 음악의 자족성은 물론 판도라 상자에 가두어져 있는 희망같이 어떤 영혼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은 공리와 욕심과 인류되었고 천당에서 인간 연옥으로 바꿔서 수천 년의 변화무쌍한 고행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음악이 고상하게 진리만을 추구했을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공리의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음악은 어떤 고행의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대 히랍 음악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의 음악도 마찬가지였죠. 가악무로서 노래와 무용과 반주로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예술 형태로서 사람을 교화시키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그 당시에 음악을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정치에 이용했었고 또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할 수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또 고대 로마의 음악은 다르겠죠. 여러분 네로 황제도 그렇고 얼마나 고대 시대 때는 고대 로마 시대 때 사치와 어떤 향락의 수단으로서 음악이 사용됐죠. 그렇기 때문에 사치스러움을 자랑하는 장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 교회 음악은 그레고리안 성가가 있었죠. 야누스 데이, 천주의 어린 양, 펙카타 문디, 끼돌리스 펙카타 문디, 세상의 죄를 없애주는 신이여, 야누스 데이 이러면서 그렇게 됩니다.
이런 그레고리안 챈트가 신령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수학이 되고, 또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바로 감정을 묘사하는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 때는 아시죠? 바로크 시대 때 대표적인 음악가가 누구죠? 우리 다음에 이야기는 하겠지만 바하가 나왔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는 분위기를 돋우고 흥취를 돋우는 조미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기 궁중악은 재미를 표방하는 자본이 됐죠. 이제는 궁중 안에서 이렇게 음악이 연주되면서 재미를 표방하는 수단이 됐죠. 또 낭만주의 시대는 경치를 묘사하는 색채, 고통을 호소하고 선정적인 영향이 되었고, 현실을 조명하는 거울이 사실주의 음악대는 되었고, 현대 아방가르드 음악은 바로 개성을 표현한 아이콘이 되었고, 모든 음악 영역은 현재 지금 생결도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디서나 존재하는 실용음악은 격에 맞고 단장하는 것이 되고, 그 용도에 맞게 많이 사용됐습니다. 음악은 매우 윤기가 나고 투명한 프리즘과 같아서 햇빛이 밝게 비추고 나서 찬란하고 특별한 광채를 낸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햇빛에 찬란하고 특별한 광채에 취하는 반면에 거의 프리즘 자체 고결, 정교와 순수를 거의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음악 생태는 한편으로는 번영하고 흥성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혼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곳곳에 늘 형형색색의 음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불행히도 몸과 마음이 마비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클래식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말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사고를 해본 적이 많습니까? 엄숙한 음악계에서 현대와 후기 현대 작가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급진적인 탐색을 통해 음악이 이렇게 붕괴되기도 하고, 그의 미, 추함, 존재 자체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은 우주 진리의 완벽한 화신과 만물을 조화하는 신성한 규칙으로서 상관이 없을까요? 그의 자족성의 상실과 그의 핵심의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듯 연옥 고행 후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극락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르페스의 명의로 음악의 신들이 시대에 존재하는 적이 있는 숭고한 명예와 수많은 위대한 능력을 불러들여 일련의 음악적 초점을 모으는 정화사상을 인용해서 온갖 공리와 욕심에 침식을 당하고 있는 마음을 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음악은 우리의 마음을 세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정은 깨끗이 씻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음악은 그렇다면 인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음악은 인류의 예술 창조 중의 하나로서 확실히 인성에 각인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성인자는 작곡가가 음악을 구상할 때 천연적인 인내뿐만 아니라 음악 애호자가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해할 때 효과적인 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음악은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음악의 분포는 호흡이고
음악의 박자는 맥박이고 음악의 동태에 세우는 표정이고 음악곡의 중요한 소재는 역사이고 음악의 음향의 질이나 표현 내용은 성격이라도 부를 수 있고 악곡이 끝내는 부분은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음악에는 인성인자가 음악의 언어, 속성, 표현 방식, 형식 기초, 그리고 구조 원리 속의 표현을 고찰하고 이런 현상 뒤에 미학과 철학적인 근원이 있는 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베스라는 음악가는 음악이 어떤 사상을 서술한다는 특별한 언어로서 인류의 자기 표현과 상호 교류의 욕망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자기 표현과 상호 교류의 욕망은 인류의 두 가지 속성, 개체성과 사회성, 또 이기심과 이타심에서 생겨나는 것이지만 상호 모순될 수도 있지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자베스의 변증법적인 말로 양자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면 사회적인 동물로서 인류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을 대면해야 하고 이해를 실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부유하는 것을 갈망하고 우리는 뭔가를 주고 싶어하죠. 또한 취득하는 것도 갈망하고 이 두 가지 갈망은 상호 서로 이익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적당한 평행을 유지하고 싶을 때마다 이기와 이인 두 가지 사상이 터무니없는 형태로 상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기와 이타심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기와 이타심 두 가지 사상이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체 활동을 좋아한다는 것을 갈망하는 만큼 또한 홀로 지낸다는 것을 갈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는 상호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베스는 인간의 개체성, 이기심이 독백성의 예술을 낳았고 인간의 사회성이 혹은 이타심이 대화성의 예술을 낳는다고 여깁니다. 독백성 예술 중에 예술가는 자신에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창작 중 충분히 재현될 때마다 매우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들의 사상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성 예술 중에 예술가는 청중 아니면 관객과의 정신적인 교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자신 표현에 만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 사상이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양면적인 점성이 상호 모순되지만 상호 공존하는 것과 같이 독백과 대화 두 가지의 경향도 항상 터무니없는 상태로 상호 의존합니다. 이와 같이 양자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독백성의 예술이 공감을 일으켜서 이해받게 되면 정신적인 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화성의 예술이 공감을 일으키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하면 독백성 예술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백과 대화성의 음악의 특성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음악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가청성이 무엇이고 가사성이 무엇인가. 처음 듣는 용어라 하지만 한자를 풀으면 쉽습니다.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이라는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음악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음악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사상은 여러분 깊어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은 교화의 수단이면서 또한 표현의 수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고 상상력을 개발하고 여러분 자신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